여러분이 모르는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언론에서는 매일 말합니다. 안정화, 연착륙, 정책 효과, 집값 정상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우리의 삶은 왜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집이 있더라도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대출이자로 빠져나가고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같은 중산층과 서민들만 모르고 있는데요. 일상을 살아가느라 너무 바빠서 또 뉴스는 진짜 위험보다 덜 불편한 말을 택해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게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살아남을 것만 사들이고 있으며 하락장에서 현금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부동산 상식이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의 현금 흐름, 갭투자, 건물주 등등.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 그대로 사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면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그 힘이 빠르게 약해지는 중입니다. 강남의 건물 1층이 권리금 없음으로 나와도 공실이고 지방 아파트는 7, 8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전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수도권 외곽은 입주 폭탄으로 급매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도 집값은 결국 오르잖아.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늦게 아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시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큰 균열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사야 할지 버텨야 할지 팔고 나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시각으로 한국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은 여전히 강남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고 나라가 망해도 강남은 남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IMF 금융위기, 수많은 규제와 대출 조이기를 뚫고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격은 결국 다시 올랐고 강남 빌딩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 한복판을 지나다 보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교대 서초 일대 대로변을 보면 건물 1층 유리창에 임대문의, 권리금 없음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한때 권리금 몇 억은 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입지 좋은 자리가 몇 달째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강남 소형 건물을 예로 들면 이자와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임대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한참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월세가 조금 적자여도 괜찮다,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다 메꾼다, 이런 논리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체감되면서 자산가들조차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을 왜 굳이 들고 있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강남을 넘어 성수, 홍대, 가로수길 같은 인기 상권, 나아가 지방 핵심 상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간판이 걸려있고 사람도 다니지만 한층만 올라가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상가 공실 기간은 길어지며 임대 조건은 점점 임대인에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비싼 값에 이걸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한국은 땅이 좁고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 결국 오른다. 땅이 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수와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 역할을 해온 핵심 세대가 경제활동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허리 세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에선 젊은 층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수도권조차 인구 감소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집값이 예전처럼 꾸준히 오른다는 기대는 점점 현실과 먼 얘기입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이 겹치며 아파트 가격이 7,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절반으로 내려도 몇 년째 매수 문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경기 조정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쇠퇴입니다. 광역시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외곽 쪽은 고점 대비 3, 40% 하락했습니다.
부산도 인구가 줄면서 외곽, 노후단지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있죠. 세종시는 한때 서울급 상승을 보였으나 지금은 겨우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오션뷰 아파트 역시 수도권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이지만 관광 수요만으로는 고가 아파트를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와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바다 보인다, 새 아파트다, 역세권이다, 이런 호재만 믿고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빌라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계속 나온 이유는 단지 나쁜 집주인 몇 명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로 변합니다. 갭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끼고 사면 실투자금 적게 들고 여러 채 살 수 있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할 때, 또 공실 없이 계속 임차인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하나라도 깨지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결국 급매나 경매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먼저 깨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여러 채 버티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전세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월세나 현금 흐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런 말이 넘쳐났습니다. 신도시라 수요가 탄탄하다, 공실 걱정 없다. 월세 받으면서 이자 내고도 남는다. 요즘 상가는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좋은 상가가 제일 유리하다. 실제 상권과 임대 수요를 따져보지 않고 계약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예상보다 훨씬 공실이 길어졌고 겨우 임차인을 구해도 월세는 분양 당시 제시됐던 수익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약국, 학원 등 들어오면 무조건 장사된다고 제시됐던 업종 상당수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퇴직금, 전세 보증금, 오랜 저축을 합쳐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내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임대료 보장을 내세웠던 일부 매물들은 약속됐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공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동시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와 상담사들의 말을 믿고 계약했던 사람들 중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37살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1년 부동산 호황기 때 송도의 신축 9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건물의 모퉁이 자리였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어 편의점이 들어오면 성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비쌌지만 당시엔 대출이 70%까지 나와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180도 다른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매달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만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년이 지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그는 결국 월세를 낮춰서라도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낸 이자와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월세를 낮췄기 때문에 분양받았던 가격에도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과 돈 모두 잃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자본과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표로 상권과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군단위, 청년이 떠난 소도시, 그리고 산업이 쇠퇴한 중소도시는 미분양, 미입주 신축,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수도권 외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양주, 포천, 파주 등에는 입주 물량 폭탄 후 전세가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들이 전세를 못 맞춰서 매매가를 낮춰내놓는 경우도 증가했죠. 경기 남부 화성, 평택, 오산도 공급 과잉이 한참 지속됐습니다.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공급됐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가 뚜렷해졌죠.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당시 기업들이 몰려와서 임대 걱정 없다, 대출로 거의 다 된다, 이런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해보니 기업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가 안 나갔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면서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많습니다. 붕괴는 항상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공급 과잉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부터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지금 한국 부동산은 건설, 금융의 리스크와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구조적 약화, 전세 레버리지의 한계, 이것들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신중한 접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산 중에서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만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자리가 생기거나 유지될 곳인지, 생활 인프라가 지탱될 곳인지도 보셔야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은 전세가가 계속 버텨줄 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보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자산을 잃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자산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될지 지금이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쪽에 설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괜히 공포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대개 조용히 그리고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대다수에게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를 기준으로 확신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